어느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넥타이를 찾지 못해 당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옷장 앞에서 계속 같은 자리만 뒤적이고 있었어요. 여보, 넥타이가 어디 갔지? 방금 내가 꺼내줬잖아요. 침대 위에 놓았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넥타이가 거기 있었는데 보지 못한 거예요. 아, 이거였나? 네, 그거예요.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잖아요. 맞다, 회의. 남편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물건을 놓은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방금 한 대화 내용을 잊어버리고 약속 시간을 헷갈리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여보, 오늘 딸 민지한테서 영상통화 온다고 했지?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건 어제였어요. 어제 저녁에 통화했잖아요. 어제? 내가 그랬나? 남편의 표정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어제 분명히 세 사람이 함께 영상통화를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요즘 자꾸 깜빡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일이 많아서 좀 피곤한가 봐. 나이 드니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네. 남편은 웃으며 넘어갔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으로 기억력 감퇴 증상에 대해 찾아보았어요. 단순한 스트레스나 노화 현상일 수도 있지만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남편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물건을 고르는 동안 남편이 갑자기 사라져서 당황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마트 입구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여보, 여기서 뭐 해요? 갑자기 어디 간 줄 알고 찾았잖아요. 미안해. 우리가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일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건강검진 받은 지도 꽤 됐잖아요. 병원? 난 괜찮은데. 그래도 한번 검사 받아보자. 요즘 자꾸 깜빡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남편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종합병원 신경과를 찾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남편에게 여러 가지 인지검사를 하고 MRI 촬영도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김준호 보호자분? 간호사가 우리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현재 상태로는 확실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만 초기 알츠하이머병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라고요. 아직 60대 중반인데. 네,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는데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나란히 앉았을 때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내가 이런 병에 걸리다니. 여보, 아직 확실한 진단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초기라고 했잖아요. 치료하면 진행을 늦출 수도 있다고 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이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준호, 민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특히 준호는 아직 화해도 못했는데. 남편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진단을 받다니.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이들한테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말하자. 민지는 지금 학업에 집중해야 하고 준호는 차차 생각해보자. 그날 밤 남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난 집에서 남편마저 서서히 잃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강해져야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의외로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는 너무 감정적이었네. 미안해.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평소처럼 지내자. 난 아직 멀쩡해. 약도 잘 먹고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두뇌 활동도 열심히 할 거야. 남편의 결연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존경스러웠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굳건하게 맞서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줘. 내가 모든 걸 잊어도 당신만은 잊지 않게 도와줘.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났지만 꼭 참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요. 우리의 추억, 아이들의 모습,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 내가 전부 기억하고 있을게요.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아직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남편의 병원 진단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국에 있는 민지와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지만 아직 남편의 상태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호와는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가끔 민지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듣는 게 전부였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죠.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준호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전화를 한 건 거의 1년 만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준호. 그래, 준호야.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엄마도 잘 지내세요?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반가움과 긴장이 뒤섞여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 사실 전화한 이유가 있어요. 응, 말해봐. 저 결혼하려고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이라니. 기쁨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결혼? 그 지연이라는 친구와? 네, 지연이랑요.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해요. 다음 달이라고? 그렇게 갑자기.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습니다. 상견례도 없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결혼식 일정이 잡혔다니 당황스러웠어요. 네, 지연이가 임신했어요.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곧 아빠가 된다는 사실이 기뻐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준호야. 축하해, 정말로. 그런데 상견례는? 우리가 지연이 부모님도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그게 지연이 부모님은 해외에 계세요. 호주에 이민 가셨거든요. 결혼식에도 못 오세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라도 지연이를 정식으로 만나야 하지 않을까? 엄마, 사실 결혼식은 간소하게 할 거예요. 친한 친구들만 부르고요. 특별한 잔치는 안 할 생각이에요.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을까요? 준호야, 우리는 결혼식에 안 부르려고? 부르려고요.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하지만 형식적인 결혼식이라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알았어, 아들. 그래도 정말 기쁘다. 네가 가정을 꾸리게 되다니.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어떠세요?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상태를 아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빠는 조금 기억력이 안 좋아지셨어.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잖아. 자세한 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지만 전화로 이런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결혼식 날짜와 장소는 나중에 문자로 보낼게요. 그래, 고마워. 지연이한테도 축하한다고 전해줘. 네, 전할게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이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거실로 향했어요. 여보, 지금 준호한테서 전화 왔어요. 정말? 무슨 일이래? 결혼한대요. 다음 달에. 남편의 표정이 환해졌다가 이내 혼란스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누구랑? 그 전에 본 지연이라는 여자예요. 임신했대요. 남편이 안경을 벗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못해서 그런가? 아들이 결혼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여보,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준호도 이제 돌아오려는 거예요. 결혼식에 우리를 부른다고 했으니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준호한테 아빠 상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전에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좋겠네. 아들이 걱정할까 봐 그러지만 언젠가는 알려야지. 그날 밤 민지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준호의 결혼 소식을 전했어요. 민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어제 연락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민지야, 네 생각은 어때? 너무 급하게 결정한 것 같지 않니? 글쎄요. 오빠가 행복해 보이긴 해요. 지연 언니도 좋은 사람 같고요. 하지만 임신 때문에 서두르는 것 같아 조금 걱정이에요. 민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남편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들의 결혼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상처가 될까? 한편으로는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사이가 안 좋았던 준호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끔 전화도 오고 남편의 상태를 걱정하는 문자도 보내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지연이가 어머님과 아버님을 초대하고 싶대요. 정말로? 그럼 가볼게. 아버지 컨디션도 좋으니까 함께 가도 괜찮을 것 같아. 네, 지연이가 정성껏 준비한다고 하니 기대하세요. 전화를 끊고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초대는 처음이라 설렜어요. 여보, 준호네 집에 초대받았어요. 이번 주말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 드디어 우리를 초대하는구나. 그 집에 가본 적 있었나? 아니요, 결혼 전에 제가 한번 가봤지만 그 집은 아니에요. 결혼하고 새로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기억을 더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약물 치료 덕분에 상태가 많이 안정되어 있었어요. 주말이 되어 준호가 보내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지연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아버님. 드디어 저희 집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우리도 초대해줘서 고마워. 집이 참 예쁘구나. 현관에 들어서자 넓고 세련된 인테리어의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던한 스타일로 꾸며진 거실은 신혼집이라기보다는 오래 살아온 집처럼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앉으세요. 차 준비할게요. 지연이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출근복 차림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셨네요.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우리 오는 거 알고 있었잖아. 왜 회사에 가야 하는데? 제 물음에 준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잡혔대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이상하게 두 사람의 눈빛이 어색했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다녀와라. 준호는 급하게 집을 나갔고 저와 남편 그리고 지연만 남았습니다. 지연이 테이블에 차와 과자를 내놓았어요. 저희 집은 어떠세요? 결혼하고 이사했거든요. 아주 좋구나. 꽤 넓은데 월세가 많이 나가겠다. 아, 이건 제 명이에요.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주셨어요. 지연의 말에 놀랐습니다. 이런 고급 아파트를 선물로 주다니 집안이 상당히 부유한 모양이었어요. 대단하네. 사돈댁은 호주에 계신다고 했지? 네, 사업 때문에 거기 계세요. 한국에는 잘 안 오시지만 항상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대화를 나누면서 지연의 표정이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대화 주제를 바꿔봤어요. 오늘 뭐 준비했어? 도와줄까? 아, 네. 사실은 지연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테이블 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배달 앱을 열고 있었어요. 뭘 드시고 싶으세요? 한식, 중식, 양식 다 시킬 수 있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직접 요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배달 음식을 시키려는 모양이었어요. 배달 음식을 시키려고? 네,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더니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크게 반응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래. 중식은 어떨까? 짜장면이랑 탕수육 같은 거. 좋아요. 바로 주문할게요. 지연이 음식을 주문하는 동안 남편은 거실을 둘러보며 사진들을 구경했습니다. 준호와 지연의 여행 사진들이 많았어요. 여기 꽤 좋아 보이네. 어디지? 아, 그건 몰디브예요. 신혼여행 갔을 때 찍었어요. 몰디브라. 비싼 곳인데 좋았겠구나. 대화는 겉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배달이 도착했고 지연은 그릇과 젓가락을 준비했어요. 음식을 테이블에 펼쳐놓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많이 드세요. 이 집 짜장면이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 잘 먹을게. 음식을 먹는 내내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한지 지연은 편안해 보였지만 저희 부부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있었어요. 지연아, 매일 이렇게 배달 음식 먹니? 네, 대부분이요. 저는 요리할 시간도 없고 솔직히 잘 못해요. 준호 오빠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도 가끔은 집에서 요리를 해 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 부부 사이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텐데. 제 말에 지연이 살짝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불편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살아요. 시간도 아끼고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어머님 세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말투에서 약간의 날이 느껴졌습니다. 구식이시네요라는 말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물론 세대가 다르니 생활 방식도 다르지. 대화가 더 어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볍게 넘겼습니다. 남편은 그저 음식에만 집중하는 듯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연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캡슐 커피였죠. 어머님, 혹시 임신 중에 조심해야 할 것들 있을까요? 이제 6개월인데 자꾸 불안해요. 그래, 첫 아이라 걱정되지.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고 영양 균형도 잘 맞춰야 해. 특히 채소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 좋아. 아, 채소요? 저 채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임신 중에는 특히 중요해. 배달 음식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 제 말에 지연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참는 듯 했어요. 알겠어요. 노력해 볼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일은 잘 처리됐니? 네, 다행히 빨리 끝났어요. 식사는 하셨나요? 응, 지연이가 중국집 배달시켜서 맛있게 먹었어. 준호는 지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공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음식 좀 드셨는데 어떠셨어요? 맛있었어. 근데 지연이한테 집에서도 가끔 요리해보라고 했더니 별로 내 의견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더라. 준호가 지연을 바라봤고 지연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다들 바빠서 그렇게 살아요. 지연이더러 요리하라고 하시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너무 구시대적인가 보구나. 의도치 않게 대화가 냉랭해졌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고 준호는 미안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지연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희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알았어,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무 간섭했나 보다.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미묘하게 어색해졌습니다. 분명히 관계 회복의 기회였는데 세대 차이라는 벽을 실감하게 된 날이었어요. 아들 부부의 집 방문 이후 몇 주가 지나고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약물로 어느 정도 조절되고 있었지만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보, 오늘 병원에 가야 하는데 준비해 볼까요? 병원? 내가 왜 병원에 가야 하지? 기억 안 나세요? 오늘 정기 검진 날이에요. 남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요즘엔 일정을 자주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 그랬나? 미안해, 기억이 안 나네. 괜찮아요. 옷 갈아입고 같이 가요.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남편이 창밖을 보며 갑자기 물었습니다.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었는데 낯선 듯한 표정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이쪽으로 병원 가는 거 맞아? 네, 맞아요. 항상 다니던 길이에요. 그런가? 왜 기억이 안 나지?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신경과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은 남편의 상태를 검사하며 여러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지요? 응? 2023년 7월. 아니, 8월인가? 지금 계신 곳은 어디신지 아세요? 병원이잖아. 대학병원. 남편은 대답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른 검사들도 진행한 후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어요. 병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물 용량을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악화될까요? 알츠하이머는 진행성 질환이라 결국엔 악화되지만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일상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 꼭 알려주세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또 다른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비밀번호가 뭐였지? 12358이에요. 아, 맞다.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는데 남편의 표정이 계속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차라도 한 잔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여보, 따뜻한 차 마실래요? 응? 그러자.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나가보니 남편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여기가 어디지? 이게 우리 집이 맞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던 일상에서의 혼란이 이런 거였구나 싶었어요. 네, 우리 집이에요. 20년 넘게 살아온 집이잖아요. 그래? 왜 기억이 안 나지? 낯설어. 남편을 다시 소파에 앉히고 진정시켰습니다. 그에게 우리 집 사진첩을 보여주며 기억을 되살리려 했어요. 여기 봐요. 이건 우리가 이사 왔을 때 찍은 사진이고, 이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은 사진을 보며 조금씩 기억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 기억나. 미안해. 갑자기 다 낯설게 느껴졌어.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남편을 재우고 나서 병원에서 받은 안내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 돌보기라는 책자였어요. 환자가 길을 잃거나 익숙한 장소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일찍 일어났네요. 아침 드실래요? 응? 근데 이상하게 머리가 복잡해. 어떻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뭐랄까? 기억이 뒤섞이는 느낌? 어제 일이 생생한데 지난주 일은 전혀 기억이 안 나. 남편의 말에 걱정이 커졌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산책 나갈까요? 그래, 좋지. 아침 먹고 나가자. 아침을 먹는 중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배달부였어요. 어제 주문한 약을 가져왔더군요. 감사합니다. 약을 받아들고 돌아서는데 남편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눈빛이었어요. 여보, 이건 그냥 배달부예요. 약 갖다 주신 거예요. 약? 내가 아픈가?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병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네. 기억력에 도움되는 약이에요. 남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다시 물었어요. 아까 그 사람이 누구였지? 배달부요. 방금 약 갖다 주셨잖아요. 아, 그랬나? 순간적으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방금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다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외출하겠다고 했어요. 나 좀 나갔다 올게. 이 시간에요? 어디 가시려고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서.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혼자 다녀올게. 남편의 고집에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걷다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꺾어졌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집은 저쪽이에요. 어? 아니야, 집은 이쪽이야. 아니에요, 여보. 우리 집은 저쪽이에요.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자신이 맞다고 고집하며 계속 걸어갔어요. 내가 20년을 넘게 이 동네에 살았는데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 여보, 제발. 제 말 믿으세요. 집은 저쪽이에요. 한참을 실랑이 하다 결국 남편을 설득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남편이 멍하니 집을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 어제는 집도 못 알아보셨어. 그렇게 빨리요? 제가 주말에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 고마워. 아버지가 널 보면 좋아하실 거야.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결국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 대학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준호도 휴가를 내고 함께 가겠다고 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됐어요. 아버지, 오늘은 어떠세요?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 아주 건강해. 하지만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하대요. 병원? 내가 왜? 아무 문제 없는데. 남편은 완강하게 병원 가는 걸 거부했지만 결국 설득해서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형 대학병원의 신경과 특수 클리닉은 처음 방문하는 곳이라 낯설었어요. 김준호님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중년의 여자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이전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알츠하이머병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네요. MRI와 뇌 PET 검사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요? 지금 상태로는 중기로 접어들고 있어요. 기억력 저하뿐만 아니라 길찾기, 일상생활 기능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옆에서 듣고 있던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의사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남편, 좋아질 가능성은 없나요? 알츠하이머는 현재로서는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약물로 증상을 완화하고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결국은 진행되는 질환이에요. 의사의 말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 최선을 다해보자. 제가 도울게요. 검사를 위해 남편은 MRI실로 이동했고 저와 준호는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정막 속에서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버지를 계속 집에서 돌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요양원 같은 곳을 말하는 거니? 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를 생각해서요. 준호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제안이었지만 남편을 다른 곳에 맡긴다는 생각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아직은 내가 돌볼 수 있어. 정말 힘들어지면 그때 생각해보자. 2시간 뒤 검사를 마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혼란스러워 보였고 계속 집에 가자고 재촉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집에 가자. 여보, 의사 선생님 말씀 좀 더 들어야 해요. 무슨 말? 나는 멀쩡해. 왜 자꾸 병원에 데려와?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곧 집에 갈 거예요. 넌 누구야? 왜 자꾸 말을 걸어?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호의 얼굴에도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저 준호예요. 아들이요. 준호? 내 아들? 아니, 준호는 아직 어린애인데. 남편의 기억 속에서 준호는 여전히 어린 아이였나 봅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었어요. 상담실로 다시 불려 들어가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뇌의 위축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의 손상이 심각해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남편의 뇌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건강한 뇌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달라 보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를 강화하고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이해와 지원이에요. 환자분이 점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질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불안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준호는 운전을 하며 가끔 백미러로 아버지를 살폈습니다. 엄마, 제가 당분간 휴가를 좀 더 내서 도울게요. 아버지 상태가 너무 걱정돼요. 아니야, 네 일도 있을 텐데. 난 괜찮아.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지연이도 이해할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은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와 저는 거실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간병인이라도 한 분 고용해야 할 것 같아요. 24시간 혼자 돌보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자주 들를 수 있게요. 준호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생각해 볼게. 지금은 너무 많은 변화가 아버지를 더 혼란스럽게 할 것 같아. 그날 밤 남편이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하니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이제 준호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진단 결과를 영국에 있는 딸 민지에게도 알려야 했습니다. 늦은 밤 시차를 고려해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지. 민지야,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중기에 접어들었다고 해. 민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화면으로도 느껴졌어요. 그게 무슨... 아빠가 그렇게 빨리 악화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얼마나 심각한데요? 이제 가끔 준호도 가끔 알아보지 못해. 집도 못 찾고 방금 한 대화도 기억을 못 하기도 해. 통화 화면 속에서 민지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저 당장 귀국할게요. 학교에 휴학 신청할 거예요. 안 돼, 민지야. 네 공부가 중요해. 아직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엄마 혼자서 어떻게 감당해요? 준호 오빠는 돕고 있어요? 응, 준호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 처음으로 아버지 상태를 알고 놀라긴 했지만 이제 자주 들러서 도와주고 있어.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저 이번 학기 마치고 귀국할게요. 3개월만 기다려주세요. 어차피 주요 프로젝트는 다 끝났어요. 민지야. 엄마, 제발요. 가족이 다 같이 있어야 할 때예요. 제가 없으면 엄마도 오빠도 너무 힘들 거예요. 딸의 굳은 결심에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이 다시 뭉친다는 생각에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남편의 상태를 더 자세히 알리기 위해 민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처방약,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들이었어요. 메일을 보내는 동안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준호 오빠한테 아버님 상태 들었어요. 정말 걱정되네요. 지연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동안 서로 어색한 사이였는데 이렇게 먼저 연락해 오다니 의외였어요. 고마워, 지연아. 준호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어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그런데 민지도 귀국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응, 학기 마치고 온대. 너무 걱정돼서 말렸는데 고집을 부리네. 그럼 어머니 댁이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저희 집으로 이사 오시는 건 어떠세요? 지연의 제안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도 비슷한 제안을 했었지만 지연이 직접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고맙지만 아직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버지가 익숙한 환경을 떠나면 더 혼란스러워할 수 있거든.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오빠도 매일 들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의외의 변화였습니다. 남편의 병이 오히려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출근 전에 들른 모양이었어요. 엄마, 아버지는 어떠세요? 방금 약 먹고 다시 주무시네. 요즘은 아침에 특히 혼란스러워 하셔. 민지한테 전화했다면서요? 어떻게 됐어요? 3개월 후에 귀국한대. 말려봤는데 결심이 확고하더라. 준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사실 제가 먼저 민지한테 연락했어요. 엄마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준호야, 죄송해요,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가족이 어려울 때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제가 많이 도울게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쩌면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 같았어요. 고마워, 아들. 그리고 지연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상태를 얘기했을 때 무관심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보다 더 걱정하고 있어요. 어제는 간병인 알아보고 요양시설도 찾아봤대요. 그 말을 듣고 지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첫인상과 달리 따뜻한 마음을 가진 며느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이제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아요. 민지도 오고 저희도 도울 거고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병은 진행될 테지만 가족이 함께한다면 이 어려운 시간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 가족이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준호가 출근하고 나서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맑은 정신으로 저를 알아봤어요. 아침부터 준호가 왔었나? 네, 출근하기 전에 들렀어요. 아버지 걱정돼서요. 그래, 좋은 아들이야. 내가 잘 기억은 못하지만 준호가 돌아왔다는 건 알아. 남편의 선명한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었어요. 아들 부부의 방문이 더 잦아졌습니다. 지연은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배가 많이 불러 있었지만 여전히 자주 와서 도움을 주었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특별한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인데? 그냥 여기서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꼭 저희 집으로 오셨으면 해요. 준비한 것도 있고요. 지연의 목소리에 뭔가 비밀스러운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지만 더 묻지 않기로 했어요. 알았어. 아버지 상태 봐서 가볼게. 주말이 되었고
남편의 컨디션이 괜찮아 보여 아들 부부의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 남편이 또렷한 정신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여보, 준호네 집에 가요. 기억나세요? 준호. 우리 아들. 그런데 준호네 집이 어디지? 강남에 있어요. 차 타고 30분 정도 가면 돼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간간히 익숙한 풍경에 반응했어요. 준호의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집안은 평소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고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지연이 밝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준호도 와인 잔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식탁 위의 음식들은 모두 직접 만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세상에, 지연아. 이 음식들 다 네가 만든 거니? 네. 어머님께 배운 대로 집밥을 준비해 봤어요. 오빠도 많이 도와줬고요.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배달 음식만 먹던 지연이가 이렇게 변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앉으세요. 드시면서 얘기해요. 식사를 시작하는데 남편도 음식을 보고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평소보다 식욕도 좋아 보였어요. 아버지, 이 갈비찜 한번 드셔보세요. 지연이가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맛있구나. 고맙다, 지연아. 남편이 지연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요즘은 가족 이름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먹는 중에 준호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눈치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사실 오늘 중요한 제안을 드리려고 모셨어요. 무슨 제안인데? 저희 집으로 이사 오셨으면 해요. 2층에 바로 옆집이 비었거든요. 저희가 계약해놨어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너희도 생활이 있잖니? 괜찮아요, 엄마.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못해드린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연이 준호의 말에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저희도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가까이 지내면 좋잖아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남편을 바라봤는데 그는 조용히 상황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옆에 사는 거? 네, 이 아파트로 이사 오는 거예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을 것 같아. 준호랑 가까이 있으면 좋지.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변화를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이사에 찬성할 줄이야. 정말요? 그럼 이사 준비해도 될까요? 그래도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집은 어떻게? 걱정 마세요, 아버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준호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한 듯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지연도 기뻐하는 눈치였어요. 어머님 방 구경하실래요? 이미 기본 가구는 다 들여놨어요. 벌써? 내가 승낙하기도 전에? 네. 사실 민지가 와서 같이 살 거면 더 넓은 곳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민지 언제 와? 다음 주. 이미 비행기표 예약했대요. 옆집으로 이동해서 구경을 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남편의 상태를 고려한 안전장치들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방 배치도 우리 집과 비슷해서 남편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떠세요, 엄마? 아버지가 기억하기 쉽게 최대한 비슷하게 꾸몄어요. 정말 고마워, 준호야. 너희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줄은 몰랐어. 지연이 부엌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긴 제가 자주 올 수 있어서 좋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님이 육아도 가르쳐 주실 수 있고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첫인상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가족같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가 많이 달라졌네. 네, 정말 그래요. 예전의 준호가 아니에요. 내가 기억을 잃어가도 가족은 함께 있어서 좋아.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어요. 남편의 상태는 계속 나빠질 텐데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 하지만 가족이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새 집에 적응하는데 약 2주가 걸렸습니다. 민지도 귀국해서 우리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가족이 모두 가까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위안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오빠가 일찍 퇴근한대요. 저녁에 다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요. 그래? 뭐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냥 가족 모임이라고만 했어요. 민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계셨는데 오늘은 비교적 차분한 상태였어요. 민지야, 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네. 좀 챙겨줄래? 네, 금방 가져올게요. 그날 저녁 준호와 지연이 와인과 꽃다발을 들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뭔가 축하할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무슨 특별한 날이니? 그냥 가족이 다 모인 걸 축하하는 거예요. 엄마. 오랜만에 모두 함께 있잖아요. 준호의 말에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민지가 식탁을 세팅하고 지연이 가져온 요리를 차렸어요. 남편도 식탁에 앉아 모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어때요? 온 가족이 모였네요. 좋아. 다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남편이 또렷한 정신으로 대답하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이런 맑은 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먹는 중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지가 문을 열러 갔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모르겠어요. 택배일까요? 민지가 현관문을 열고 잠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가 당황한 표정으로 거실로 돌아왔어요. 엄마, 지금 바로 나와 주실래요? 급한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 그냥, 제발요. 민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현관 앞에 나가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김준호 어머님 맞으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죄송합니다만 준호 씨 아버님 때문에 왔습니다. 혹시 지금 댁에 계신가요? 낯선 남자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네, 안에 계신데. 무슨 일이시죠? 어르신께서 지난주에 강남역 근처에서 길을 잃으셨던 적이 있나요? 그 말에 놀랐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남편은 항상 가족과 함께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주변 상인들이 제보하기로는 준호 씨께서 어르신을 데리고 나가셨다가 잠시 어르신만 남겨두고 자리를 비우셨다고 합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준호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었어요. 거실로 돌아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잠깐 나와 볼래? 준호가 나오자 그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 씨, 혹시 지난주 수요일에 아버님을 모시고 강남역 근처에 가신 적 있으세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나가고 싶어 하셔서 잠깐 산책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물으시는 거죠?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니 준호 씨께서 카페에 아버님을 두고 약 30분간 자리를 비우셨더군요. 그동안 어르신께서 혼자 나가 길을 잃으셨고 다행히 주변 상인들이 도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그게 무슨? 아버지가 화장실 간다고 하셔서 잠시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으셔서 찾아다녔어요. 결국 찾아서 모시고 왔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경찰 기록에 따르면 그날 오후 3시경 미아 신고가 접수됐고 4시간 후에야 가족분이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그런 일을 숨겼다니. 집으로 들어와 거실에 앉아 있는 가족들 앞에서 물었어요. 준호야, 정말이니?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거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죄송해요, 엄마. 사실이에요. 아버지를 잠깐 카페에 두고 은행 업무를 보러 갔었어요.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말하지 않은 거야?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해 봤니? 정말 죄송해요. 엄마 걱정시킬까봐 말 못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찾아서. 그때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남자가 더 심각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어르신께서 찾아진 장소가 문제입니다. 청담대교 밑이었거든요. 청담대교요. 어떻게 거기까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준호 씨로 보이는 분이 어르신을 그곳까지 데려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왜 아버지를 그런 곳에?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준호 씨께서 저희 경찰서로 동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실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지연이 준호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아버지를 다리 밑에 데려다 놓았대. 네? 말도 안 돼요. 오빠가 그럴 리가 없어요.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남편만이 평온한 표정으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표정이었으니까요. 준호는 결국 경찰과 함께 가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멍하니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지연이 충격 속에서 겨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그럴 리가 없는데. 나도 모르겠어, 지연아. 준호가 왜 그랬을까? 그 순간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경찰의 말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어요.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경찰과 함께 간 후 우리 가족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어머님, 저 여기 있어요. 지연아, 준호는? 무슨 일인지 알아냈어? 아직 조사 중이에요.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연의 얼굴은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 때문에 더 걱정됐어요. 네 몸도 생각해야지. 집에 가서 쉬지 그랬어. 안 되겠어요. 오빠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때 민지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내내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어요. 엄마, 이거 마셔요. 아직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고마워. 아버지는 어때? 간병인 선생님이 계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약도 다 챙겨드렸고요.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왜 준호가 아버지를 청담대교 밑에 데려갔는지, 그리고 왜 그 사실을 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경찰관이 우리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준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준호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경찰이 말하는 게 사실이니? 경찰관이 모니터를 켜고 CCTV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분명 준호와 남편이 함께 걷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청담대교 근처에서 준호가 남편을 벤치에 앉히고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는 준호 씨가 의도적으로 아버님을 버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무슨 점인데요? 준호 씨 아버님의 사망보험이 최근에 증액되었더군요. 꽤 큰 금액으로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바로 반박했어요. 그건 제가 아버지 병원비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아버님을 위험한 곳에 두고 오셨나요? 알츠하이머 환자가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는 걸 모르셨나요? 정말 잠시만 자리를 비웠어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안 계셔서 찾아다녔고요.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으셨고요. 준호가 말문이 막혀 있을 때 지연이 나섰습니다. 저희가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주기 싫었어요. 그날 저녁에 아버님을 찾아서 아무 문제 없이 귀가했으니까요. 목격자들 말로는 준호 씨가 일부러 아버님을 청담대교 쪽으로 유도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말에 민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오빠가 그럴 리가 없어요. 오빠는 요즘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데요. 경찰관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재로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더 심각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준호야, 정말로 아버지를 거기에 일부러 두고 온 게 아니지? 엄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아버지를 해치려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지만 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하지 않았소? 그리고 보험금은 또 뭐야? 준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우고 돌아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보험은 정말 아버지 병원비와 간병비를 위해 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정말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아버지가 안 계셔서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는 왜 안 했어? 그게 아버지가 잠시 혼란스러워하셨지만 찾았을 때는 이미 괜찮으셨거든요. 엄마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준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준호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말해줘. 우리는 가족이잖아. 힘든 일도 함께 나눠야지.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거실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선생님이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계셨어요. 여보, 다녀왔어요. 여기? 어디지?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었지? 남편의 상태가 또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준호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 제가 준호예요. 아들이요. 준호? 아, 그래. 우리 아들. 아버지,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절대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남편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밤 민지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아이도 의심이 있는 듯했어요. 엄마, 솔직히 오빠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생각도 그래. 나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야. 오빠가 그동안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헌신적으로 변하다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민지의 말에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일단 지켜보자. 준호도 나름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있을 거야. 네. 하지만 저는 계속 주시할 거예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니까. 이 사건 이후로 우리 가족에게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서로를 의심하는 시선이 생겼어요. 과연 준호는 정말 실수로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더 무서운 의도가 있었던 걸까? 경찰서 사건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았고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안 속에 지내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아버지 산책시켜 드릴게요. 날씨도 좋으니 공원에 다녀올까 해요. 그래? 내가 같이 갈까? 아니에요. 저랑 민지가 같이 갈 거예요. 엄마는 좀 쉬세요. 준호의 제안에 약간 망설였지만 민지도 함께 간다고 하니 안심이 됐습니다. 두 아이가 남편을 데리고 나간 후 지연이 찾아왔어요. 어머님, 혼자 계세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고마워, 지연아. 근데 준호랑 같이 가지 그랬어.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요즘 입덧이 다시 심해져서. 지연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또 밖에서 발견됐어요. 뭐라고? 어디에? 한강공원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곁에 있던 지연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셔? 지금 제가 옆에서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 강가로 가려고 하셔서 힘들어요. 지금 당장 그쪽으로 갈게. 아버지 꼭 붙잡고 있어. 전화를 끊고 지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지연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어딘가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오빠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오빠가 최근에 아버님 보험금에 대해 자꾸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큰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지연아, 차 있니? 빨리 가자.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연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오빠가 며칠 전에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2배가 된다고 말했어요. 그때는 그냥 정보를 공유하는 줄 알았는데. 준호가 그런 말을 했다고? 말도 안 돼.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요즘 오빠가 이상해요.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한강공원에 도착해 급하게 민지가 알려준 위치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민지가 벤치에 앉아 남편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지야. 엄마, 아버지가 자꾸 강으로 가려고 해서 힘들었어요. 남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여보, 괜찮아요? 집에 가요. 집 어딘데? 우리 집이 어디지? 걱정 마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때 준호가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음료수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왜 여기 오셨어요? 준호야, 네가 아버지랑 민지를 두고 어디 갔었어? 음료수 사러 갔다 왔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나 계세요? 15분 넘게. 음료수 사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지가 화를 참지 못하고 나섰어요. 오빠, 거짓말하지 마요. 난 오빠가 어디로 가는지 봤어요. 강 쪽으로 아버지를 데려가려고 했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왜 아버지를 강으로? 오빠, 전화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요. 계획대로 안 됐다고 누군가한테 말하는 거. 순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이 준호 옆으로 다가가 팔을 잡았어요. 오빠, 제발 그만해요. 솔직히 말해줘요. 왜 이러는 거예요? 지연아, 너까지 날 의심해?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모두를 바라보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들 날 오해하고 있어. 난 그냥 아버지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그 말의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말은 끝맺지 못한 채 흐려졌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네가 어떻게? 엄마,
난 아버지가 고통받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앞으로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고통스럽게 살아야 해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삶일까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그건 오빠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오빠가 어떻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보험금은? 그것도 아버지를 위한 거였어.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준호야, 이런 생각을 왜 했니?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돈이 필요했어요. 사업이 망해가고 있고 지연이 아이도 곧 태어나는데 그 순간 주변에 경찰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민지가 이미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경찰들이 다가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치매 환자를 해치려고 했어요. 민지의 말에 경찰이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저항하지 않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준호를 바라보며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야, 마치 모든 상황을 이해한 것처럼 남편은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남편의 눈빛은 과거의 맑은 정신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아들을 바라보는 그 슬픈 눈빛이 가슴을 저몄습니다. 준호는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침묵과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엄마,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오빠 면회 가능하대요. 그래, 너는 가볼 거니? 가보려고요. 민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어떡하니? 연락해봤어. 네, 지연 언니도 많이 괴로워해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연이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지연아. 네 잘못 아니야. 들어와. 지연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지만 화면에 집중하지는 못하는 듯 했어요. 저, 오빠 면회 가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네가 아직 곁에 있어 주려는 마음이 있다면 고마운 일이야. 저도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의 아버지니까요. 결국 진실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익명 제보가 들어오면서 준호가 아버지를 해치려 한 증거들이 추가로 발견됐어요. 청담대교 CCTV와 한강공원 목격자 진술, 보험금 관련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이 결정적 증거였죠. 어머님, 준호 오빠가 구속됐대요.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 어쩔 수 없는 결과였구나. 어떡해요? 민호는 어떻게? 지연의 배는 다시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한 상태라 더욱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지연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민호를 돌볼게. 그리고 둘째까지. 어머님,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저 혼자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연과 민호는 제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요양원에 계셨고 민지도 도움을 주겠다며 자주 찾아왔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 사이 지연은 딸 서연이를 낳았고 민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지만 우리는 매주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준호의 출소날 저 혼자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어요. 민지는 집에서 지연과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었죠. 엄마, 교도소 정문을 나선 준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였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준호야, 많이 힘들었지?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새로 시작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끔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많이 안 좋아지셨어. 이제는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셔. 제가 면회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집에 도착하자 민호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 뒤로 숨었어요. 민호야, 아빠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아빠가 오래 떠나 있어서 미안해. 지연이 서연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아기를 바라봤어요. 이게 우리 딸이에요? 서연이? 네, 출소 소식 듣고 이름표도 새로 만들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요. 몇 주가 지나고 준호는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결국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러나 가족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준호야, 사실 아버지께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 무슨 일이신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대.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모두 모이라고 하셨어.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손을 잡고 오랫동안 울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아버지가 떠나시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남편은 반응이 없었지만 준호는 계속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몇 시간 후 남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온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호야, 민지야, 내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엄마? 나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작은 아파트를 구했는데 내일 이사 갈 거야. 갑자기 왜요?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조금 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너희 가족도 새 출발을 해야 하잖아.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 이해와 수용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도 이제 제 책임을 다해야 해요. 지연이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래, 이제 진정한 아버지가 될 시간이야. 근데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은데. 걱정 마. 가끔 놀러 오면 되잖아. 민지도 자주 올 거고. 이사 당일 준호가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마지막 상자를 내려놓고 그가 말했어요. 엄마, 진심으로 죄송해요. 제가 이기적이었고 어리석었어요. 이제는 달라질게요. 알아, 준호야. 엄마는 네가 정말로 변하고 있다고 믿어.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네, 이해해요. 앞으로 제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준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진정한 반성과 성장이 느껴졌지만 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이제 가볼게요. 내일 민호 데리고 놀러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문을 닫고 혼자 남은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어요. 우리 가족이 겪은 일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상처였지만 그 상처를 통해 모두가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지켜봐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